다른 제조사 거랑 좀 비교하는 걸 좀 보고 있었는데요. 네. 저희 거는 자력식으로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코멘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다른 데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다른 데는 그런 멘트가 없고 자력식도 있고, 예. 또, 그, 외부 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차압 밸브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 모터나 이런 걸 달아가지고, 압력을 그 센싱 받아가지고, 그 모터를 제어해서, 유량을 조절하는, 차압을 조절하는 그런 밸브도 있어요. 근데, 저희 거는 자력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자체적인 동력으로 그냥 모터 없이 그냥 자체 그, 유체 압력을 그냥 그대로 감지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걸 동력원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러면 다른 경쟁사에 그 자력식이라는 코멘트가 없으면 그쪽은 뭐 전원되는 어떤 스펙이 잡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 그 아파트나 이런 데 쓰는 데는 전부 다 자력식이에요. 대부분 다 자력식이야. 밑에 자자는 스스로 자자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스스로 예. 힘으로 예. 하는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밸브 스스로 움직인다는 개념보다 그 배관 시스템에 있는 그 유체 압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거죠. 외부 동력 없이. 예. 이 공식이라고 되어 있던데 요크는 예. 그런 식으로 조금 파손의 위험성이 크다라는 좀 코멘트가 좀 파손의 위험이 크다? 요크 형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다그 일반 스펙은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차이점 찾은 게 두 부분인데 다른 데는 이제 그 자력식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래도 대부분 다 자력식이에요. 특별한 분인가 싶어서 좀 여쭤봤고 요크 형식이라는 코멘트도 되어 있던데 그 요크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밸브 그 본체하고 그 조절 부위 있잖아요. 조절 부위가 이렇게 이격을 시켜 놓은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같이 붙어 있는 형태가 아니고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그것을 뭔가 지지해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지해 주는 게 요크예요. 그래서 이따가 그 어느 부위인지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격을 시켜 놓고 그 이격을 시켜 놓은 이유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차압 밸브나 차압 유량은 온수를 작동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온수, 뭐 냉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유체 온도가 조절 부위 쪽 다이아프램 쪽으로 전달되면 다이아프램의 그 내구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떨어뜨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격을 시켜 놓음으로 해서 열이 이쪽으로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쪽 그 조절 부위의 다이아프램이나 이런 그 내구성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예요. 그 대단한 장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절 부위의 양쪽으로 이제 압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운동부란 말이에요. 거기가 스템이 계속 움직이는 부위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실을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오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 이제 그 유체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막아줘요. 근데 이 실은 기본적으로 마모성 소재를 써요. 소프트 소재, 고무 종류를 쓰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얘는 마모성이 있는 거야. 그럼 내구성이 한정돼 있어서 어느 정도 쓰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장이 나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오링이나 이런 것들이 마모가 돼서 누수가 되면 빨리 확인해서 교체를 해줘야지 밸브를 오래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응. 근데 소모성 부품들이 고장 났는지가 안 보이게 안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 난지 모르잖아요. 계속 쓰는 거지. 그러면 고장 난 상태에서 쓰면 결국 그 부위에서 부식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뭐 이렇게 떡진다 그러죠. 밸브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른 압력들이 그 조절 부위로 흘러 들어가거나 또 조절 부위의 압력이 밖으로 빠져나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제어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그 형식은 그러면 그냥 오링이나 실링제가 안 떨어져요? 아니죠. 들어가 있는데 똑같이 새요. 똑같이 그거 어차피 마모성 소재니까 실을 하기 위한 소재니까 그 마모성 소재가 그 내구력이 다해서 고장이 났어. 그러면 빨리 그것을 이건 잘못됐구나. 물이 밖으로 새는 게 보이면 이거 교체해야 되는구나 하고 빨리 교체를 할 거 아니에요. 금세 캐치 가능하다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면 안 고치는 거죠. 우리는 그럼 쉽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쉽게 보이는 거죠. 밖으로 새는 게 보이니까. 동일한 스펙에서 유체 온도라든지 기압이 조금씩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 경우도 있는데 네. 그게 그 온도가 높고 기압이 높은 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 그 사용 80도, 100도 사용 용도에 적합해야 되겠죠. 예. 지금 저압용 보면 맥스치라고 해서 비교 스펙을 보면 저희 거는 170도인데
어떤 게요? 저희 차압 조절 밸브. 차압 조절 밸브가? IDF 1F인데 네. 20F인데 근데 이제 그 신우 밸브나 신한 밸브 거를 좀 보니까 거기는 이제 사양 스펙에 120도, 160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높을수록 그렇죠. 사용 예, 이거는 상온에서 보통 높은 거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제품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네. 해도 그리고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용 온도에 대한 제한은 우리 여기 보니까 근데 반대로 차압 조절 범위는 조금 낮아요. 온도가 120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 YDF, EF 20F, 1F, YDP 1F 여기만 170도로 되어 있네. YDF 1F. 요거는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 확인. 네, 이거는 왜 170도로 되어 있지? 이건 요즘 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온도를 설정하는 거는 설계 기준에서 거기에 사용하는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수준의 등급의 제품들을 다 사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 그만큼 부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특성이 예를 들어서 고온에 견디기 유리한 제품들이 반대로 내구성이나 이런 게 낮아질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설계 기준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 그리고 이 밸브가 사용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사용하냐,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조건으로 만드는 게 최고 좋은 거지. 무리하게 뭐 다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동일한 모델, 어떤 경우는 2.0 MPA인데 어떤 회사는 조금 높게 3.0 MPA, 회사마다 조금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도 이제 그 사용 그 조건에 이런 거에 맞춰서 요 밸브면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고 거기 조건이 어떻게 되면 그 조건에 맞는 그 스펙을 먼저 정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밸브를 설계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발전소나 이런데 그 고압 뭐 40kg, 50kg 들어가는 뭐 이런데 들어가는 밸브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kg, 20kg 밸브하고는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쪽 고압 쪽으로 예를 들어서 40kg, 50kg 간다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상당히 많이. 근데 그런 것을 일반 이런 그 보명이라고 그러죠. 한 30kg 이하짜리 이런 데 사용하면 너무 쓸데없이 비싼 걸 쓰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밸런싱과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작동이 안 되네. 잠깐 꺼줄래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그 냉난방 소배관 시스템 네 번째 시간으로 밸런싱과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밸런싱은 왜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입상 배관,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물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같은 그 수도꼭지 이런 걸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높은 곳과 낮은 곳에 똑같은 수도꼭지를 설치를 해서 똑같이 한번 열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래쪽으로는 많은 물이 흘러나오고 상대적으로 위쪽은 물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모든 우리 그 엔지니어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압력 차 때문에. 그렇죠. 예, 정압의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입구 쪽, 그 다음에 저층부에는 상대적으로 정압이 높고 위쪽은 정압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순환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이제 높이와의 관계보다 그 펌프에서 가까운 쪽은 상대적으로 차압이 크게 나오게 될 거고 먼 쪽은 상대적으로 차압이 작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같은 의미로 차압이 크면
결국 유량이 많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궤도 면적에서. 차압이 작으면 같은 궤도 면적에서도 유량이 작게 흘러갈 거예요. 그죠? 이런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밸런싱을 하고자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 밸런싱이 안 된 시스템에 많이 나오는 쪽을 줄여주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줄여준 만큼 다른 쪽으로 유량이 더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면 아래쪽은 이제 어느 정도 맞춰졌는데 두 번째 게 조금 더 높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있는 것도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시스템들이 우리가 원하는 같은 유량의 그 유량이 흐르는 시스템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밸런싱을 시키는데 요것이 실제로 이제 우리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똑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 우리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를 예를 한번 들었어요. 기계실에 다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열교환기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 중요한 것은 펌프와 그죠? 차압 밸브와 차압 유량 이런 것들이 설치된 시스템이 이렇게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밸브들은 밸런싱이 다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밸런싱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유체들이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계실에서 많은 유량이 아파트 동쪽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관리사무소 쪽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필요한 유량보다 많은 유량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필요한 유량보다는 훨씬 더 많은 유량들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가까운 동 많은 유량이 흘러가겠죠. 그 다음부터는 유량이 좀 부족하게 작게 똑같은 크기의 난방 부하량을 가지고 있는 동인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수록 공급되는 온수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유량은 차압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손실수도는 유량의 제곱에 비례해서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순환하면서 마찰 저항이 크면 클수록 그쪽으로 들어가는 유량이 매우 적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밸런싱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죠? 그러면 밸런싱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가까운 쪽부터 밸런싱을 시킬 거예요. 적절한 유량으로 줄이고, 어린이집도 거기에 맞는 유량으로 조정을 해줄 거고, 또 953동도 필요한 만큼만 유량이 들어가도록 줄였어요. 그럼 결국 이 줄어드는 유량이 952동하고 951동으로 흘러가겠죠. 그죠? 그래서 952동도 필요한 유량만큼 확보할 수가 있고, 951동도 충분히 난방에 필요한 적정한 유량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래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밸런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까지 이어서 밸런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이렇게 안정적인 적절한 유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들, 이런 것을 우리가 밸런싱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밸런싱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또 깊게 들어가면 또 오히려 또 조금 공부하는데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밸런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밸런싱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우리 컨트롤 밸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밸브는 각자 고유한 유량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컨트롤 밸브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유량 특성, 곡선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리니어냐, 뭐 이퀄 퍼센트냐, 뭐 퀵오픈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리니어라는 얘기는 선형으로 밸브의 궤도량,
그죠?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궤도량, 리프트. 예. 이 궤도량과 그 밸브를 통과할 수 있는 유량이 선형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서 선형적으로 변하는 밸브. 요 밸브를 우리가 리니어 타입의 유량 특성을 갖는 컨트롤 밸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선형적인 유량 특성을 갖는 밸브들이 조절할 때는 결국은 유량이 그 선형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 작동을 하지만 저유량대에서 제어 성능은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개선한 방법들, 그것이 등차 수열이 아니라 등비 수열을 이용해서 일정한 비율로 10% 증가할 때 똑같은 비율로 올라갈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좀 아래쪽으로 불룩한 이런 그 특성을 갖는 밸브의 특성을 갖는 밸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퀄 퍼센트 특성을 갖는 유량 특성을 갖는 컨트롤 밸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곳에서는 빨리 열고 빨리 닫는 게 목적인 밸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빨리 여는 게 목적인 밸브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극개방, 퀵 오픈 유량 특성을 갖는 밸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플러그의 형태가, 콘의 형태가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등비면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건지, 등차 수열이면 어떤 그 유량 특성을 갖도록 기울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콘의 설계 값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조금 더 그 유량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여기 보면 뭐 하이퍼브릭도 있고 스퀘어 루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리니어, 이퀄 퍼센트, 퀵 오픈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퀵 오픈은 빠른 개폐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조절 밸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니어 같은 경우는 그 밸브의 스템 변화량, 궤도량에 따라서 유량이 비례적으로 변하는 밸브다. 요거는 주로 일정하게 유량을 조절하기 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유량 조절이 필요한 곳, 이런 곳에서 우리가 리니어 타입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퀄 퍼센트는 말씀드린 저유량대에서의 그 유량 특성을 개선시킨 밸브예요. 그래서 유량 특성이 스템의 변화량에 따라서 유량이 등 비율로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갖는 밸브가 우리가 이퀄 퍼센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자력으로 움직이는 그 컨트롤 밸브들, 조절 밸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퀄 퍼센트 특성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저유량대의 유량 제어 성능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리니어 타입으로 만들어서는 저유량대의 유량 특성을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그 고유량, 최대 유량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작은 차이가 미치는 영향이 시스템에 크지 않거든요. 그죠? 같은 그 유량 차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유량대에서의 그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퀄 퍼센트 특성을 갖는 밸브를, 조절 밸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컨트롤 밸브의 위력, 처음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어솔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위력이라는 말은 뭔 말이죠? 예? 힘. 예. 그렇죠. 자기 주도력, 뭐 이런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 컨트롤 밸브가 혼자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컨트롤 밸브를 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컨트롤 밸브를 쓰는 이유는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인데, 유량을 왜 조절하냐? 결국은 마지막에 있는 터미널 유닛, 열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죠? 열 전달 그 장치, 그 장치에서 열을 밖으로 조절하는데, 그 조절하는 것을 유량으로 조절하기 위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밸브는 유량을 조절하고 터미널 유닛에서는 그 유량에 따라서 열을 방출하게 되겠죠. 그죠?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유량과 에너지의 방출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똑같지 않아요. 등차 수열이 아니라는 거죠. 선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터미널 유닛,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펜코일 유닛이나 이런 데는 유량으로 결국은 열 출력을 조절하는 장치예요. 그죠? 유량을 많이 주면 출력이 높고, 유량을 줄여주면 출력이 낮아질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용량의 100% 작용하는 것의 유량을 반으로 줄였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거의 90%가 방출이 돼요. 왜 그런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질의응답 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유량이 줄어들면 결국은 이 그 터미널 유닛에서는 더 많은 열을 주기 위해서 온도차가 크게 벌어질 거예요. 그죠? 유체가 적은 만큼 천천히 터미널 유닛을 흘러갈 거고 그 체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열을 밖으로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 유닛의 공급 온도와 환수 온도 차가 100%일 때보다 유량이 반으로 줄어들면 온도 차가 훨씬 크게 벌어져요. 그 온도 차가 크게 벌어진 만큼 결국 열 출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터미널 유닛은 유량이 줄어드는 거에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리니어 특성을 갖도록 해줄 수가 없어요. 터미널 유닛은. 그죠? 그 내부에 어떤 그 열 전달할 수 있는 그 코일이나 방열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거든.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그 커브 형태의, 그죠? 반비례 형태의 이런 특성을 갖는 열 특성을 갖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유량을 반으로 줄였을 때 열 출력이 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그럼 열 출력을 반으로 줄이려면 유량을 얼마까지 줄여야 되느냐? 거의 한 10%. 이거 뭐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 정도까지 줄여야지 열 출력의 한 반 정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 특성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밸브에서 유량을 여기에 맞도록 조정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밸브에서의 스템을 50% 줄였을 때 유량이 10%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퀄 퍼센트 특성을 갖는 그런 밸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밸브의 스템 유량을 우리가 50% 줄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밸브를 한 반을 닫아줬어요. 반을. 그러면 밸브를 반을 닫아주면 유량은 한 10%밖에 안 흘러가겠죠. 그죠? 그죠? 네. 그럼 유량이 10% 흘러가면 열 출력은 50%가 나오게. 결국은 우리가 밸브 궤도를 50% 줄이면 출력이 50%로 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냐? 컨트롤 밸브의 제어성이 결국은 터미널 유닛의 열 출력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위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오솔리트라고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컨트롤 밸브가 직접 그 터미널 유닛의 열 출력을 제어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유량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죠? 이퀄 퍼센트 특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 밸브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컨트롤 밸브의 유량 특성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터미널 유닛과의 관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오솔리티 그 조절 밸브의 위력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컨트롤 밸브가 그냥 그 이퀄 퍼센트 형태로 만들면 다 오솔리티가 높아지냐, 좋아지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리니어 특성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선형적으로 생겼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상적인 이런 특성을 갖는 것을 우리가 오솔리티 1.0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그 심화 과정에 가면 오솔리티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오솔리티의 그 개념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밸브가 리니어 특성이 우리가 설계를 리니어로 하지만 실제로 리니어가 잘 안 나온다. 어느 정도 근사치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오솔리티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면 0.25 이하, 0.1 이런 것들은 아예 그 리니어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퀵오픈 특성을 갖고 있다든가 전혀 다른 그 특성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오솔리티가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설계를 해보면
어솔리티가 약 0.25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돼요. 이게 1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의 그 터미널 유닛에 하나의 거기에 아주 이상적인 컨트롤 밸브를 제작하고 거기에 배관이나 이런 것도 딱 하나 맞추고 펌프도 거기에 다 맞췄을 때 아마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시스템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컨트롤 밸브도 우리가 사이징이 선정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20mm, 25mm, 32mm, 42mm, 50mm, 65mm, 80mm, 100mm, 125mm, 150mm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그 원하는 것을 정확히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사치에 있는 그 근사치보다 조금 더 큰 밸브를 선정해서 쓸 거예요. 그죠? 팬코일 유닛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실내 에너지 환경이 정확히 이렇게 이상적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조금의 차이에 의해서 이 어솔리티가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 리미트 하한치로 0.25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시스템의 에너지를 조금 더 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퀄 퍼센트 특성을 갖는 밸브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커브가 나와야 돼요. 그죠? 터미널 유닛과 정확한 이런 특성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퀄 퍼센트 밸브도 마찬가지로 어솔리티 0.25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설계에서 밸브 선정을 해줘야 되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밸브들을 끊임없이 개선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이거 그 어솔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해하시는 거죠? 그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솔리티가 뜻하는 의미가 새로운 용어가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치 같은 걸 이야기할 때 펌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펌프는 펌프 혼자 스스로 그것 때문에 펌프를 쓰기 위해서 펌프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펌프는 뭐 때문에 사용해요? 시스템을 운전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그죠? 네. 그러면 펌프는 시스템하고 떨어져서 별개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펌프는 시스템하고 하나로 묶여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펌프는 뭐 기준으로 움직이겠어요? 펌프가 우선순위 1번이에요. 우리가 시스템 설계하면 펌프를 가장 중요하게 취급을 해요. 그렇지만 펌프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펌프보다 뭐가? 이 시스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그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펌프는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하나의 장치일 뿐이지. 그죠? 그러면 시스템의 그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시스템의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가장 높이기 위한 펌프를 선정해서 사용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반대로 펌프도, 밸브도 마찬가지예요. 이 컨트롤 밸브도 그냥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밸브인데 그냥 단순히 유량을 조절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컨트롤 밸브에. 조절 밸브에 유량을 조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실내 환경에 필요한 열, 에너지를 조절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열을 조절하는 것은 컨트롤 밸브가 열을 조절해요? 방열량을 조정해? 아니잖아요. 터미널 유닛이 실제로 열을 방출하는 장치란 말이죠. 결국은 유량을 조절하는 것은 터미널 유닛 장치, 그죠? 열 교환 장치, 열 방출 장치, 그죠? 이 장치의 열 방출 효율이 결국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어를 하는 게 결국 컨트롤 밸브예요. 왜? 장치는 자기 스스로 방열량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터미널 유닛은 스스로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는 장치가 바로 컨트롤 밸브고, 이 컨트롤 밸브는 결국 이 터미널 유닛의 열 방열량, 열 방출량을 조절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 밸브는 자기가 유량을 얼마큼 조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터미널 유닛에서의 열 방출을 얼마큼 해주느냐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 방출량을 가장 이상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태의 밸브, 결국 밸브 혼자가 아니고 밸브와
터미널 유닛과의 상호 관계, 그죠? 그 관계에서 컨트롤 밸브가 터미널 유닛을 어떻게 조절하고 제어하느냐, 제어하는 정도의 크기를 우리가 어솔리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절 밸브의 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1이라고 놨을 때 그거에서 얼만큼 효율이 적어지느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극단적으로 너무 낮은 쪽이 아니고 우리가 제어 가능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0.25 수준까지 우리가 이 조절 밸브와 터미널 유닛의 궁합이라고 얘기하더라. 그걸 잘 맞춰줘야 된다. 조율을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솔리티가 갖는 의미가 그런 거죠. 단순히 단어 하나의 위력, 뭐 조절 밸브가 이 그 터미널 유닛을 가지고 노는 뭐 이렇게 압력을 형성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둘이 서로 잘 조화롭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의미가 좀 이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가 의미를 어솔리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난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마 그 파일이 좀 다른 파일이 나왔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자료를 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하지 못한 상태라서 이게 조금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게요. 네, 질문해 주세요. 터미널 그러면 저희 조절 밸브의 스펙이나 네. 배관 사이즈 이런 부분은 네. 결국에는 터미널 유닛의 스펙에 따라서 이동적이죠. 그렇죠. 그 터미널 유닛의 어떤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배관 사이즈 부분이나 유관 같은 부분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같은 업체 밸브의 사양소가 또 추가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터미널 유닛도 마찬가지예요. 뭐 펜코일이든 네. 아니면 우리의 그 복사 패널이든 다 마찬가지로 그냥 보통 이제 펜코일 같은 경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도 우리가 그 보면 전격 유량에서 열 방출량이 예를 들어서 10,000kcal per hour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그냥 얘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실내 환경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내 환경에 적합한 네. 터미널 유닛을 선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내 환경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 그죠? 여기에 열 부하량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의 그 부분은 그 사이즈나 뭐 설치 위치 이런 부분에 따라 보통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다 고려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터미널 유닛이 선정되고 그 터미널 유닛과 조합이 잘 맞도록 조절 밸브를 거기에 또 같이 선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실내 환경이 작은데 열부하가 작은데 너무 큰 터미널 유닛이 설치됐다. 아무리 우리 조절 밸브에서 컨트롤 밸브에서 정밀하게 제어하고 싶어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솔리티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는 거죠. 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냥 우리가 터미널 유닛이 우리 난방 부하에 적합하게 선정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터미널 유닛에 맞는 조절 밸브의 어솔리티를 이렇게 선정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수배관 시스템을 공부를 했는데 주로 수배관 시스템이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한다고요? 난방 시스템에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 난방 설비는 실외의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낮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외부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낮아. 우리가 적정 온도보다 외부 온도가 낮아. 여기 온도를 높여줘야 되잖아. 그죠? 그죠? 열이 끊임없이 외부로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열을 끊임없이 빼앗기는 거야. 빼앗기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실내 환경을 유지해줘야 되니까 어떤 장치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겠죠. 그죠? 열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난방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열을 공급해주는 장치. 냉방은 외부, 우리 여름 요즘 같이 외부 온도가 높고 실내 우리가 적정 그 온도가 낮아. 그러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열이 거꾸로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죠?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실내 온도가 다시 올라가겠죠. 쾌적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빼줘야 되는 거야. 그죠? 빼주는 거. 그건 냉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냉난방에서 우선 난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끊임없이 열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실내의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난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방은 열을 전달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열은 어떤 방법으로 전달될까요? 열은 크게 전도와 대류와 복사를 이용해서 열이 전달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마 중학교 때부터 아마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죠? 전도와 대류와 복사. 전도가 어떤 거죠? 닿았을 때 온도가 전해지는 걸 전해. 그죠? 그러니까 직접 전달하는 거야. 주로 이제 고체에서 고체 상태의 물질들이 서로 열을 직접 전달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얘기할 때 그 쇠막대기를 난로에다 이렇게 갖다 대고 오래 있으면 열이 전달되는 거. 어떤 고체를 통해서 직접 전달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류는 공기로 전달하는. 증기, 예. 뭐 공기, 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물의 특성할 때 밀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밀도.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밀도가 낮아져요. 예. 공기도 마찬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낮아져. 그럼 어떻게 되죠? 밀도가 낮아지니까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게 밀도가 낮은 물질이 올라가니까 여기는 밀도가 높은 물질이 다시 온다면 낮은 온도의 물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예요. 공기가 흘러가는 거야. 물이 흘러가는 거야. 자연스럽게 뭐에 의해서? 밀도 차에 의해서. 우리가 냄비에 솥에 물을 끓이면 물이 이렇게 끓어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게 대류야. 열을 받은 물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던 그 열이 낮은 물들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열을 공급받고 다시 올라오고 끊임없이 이렇게 도는 거. 요것을 우리가 대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제 열이 전달되는 게 이 대류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직접 이동을 해서 가는 거. 이거 대류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사는 여기서 보면 전도와 대류는 열을 전달하는 매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주로 전도는 직접 그 연결되어 있는 고체 상태의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직접 연결돼서 열을 전달하는 거고, 대류는 열을 가진 유체가 직접 이동을 해서 그쪽으로 열을 전달해주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복사는 열 전달 매체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복사는 어떤 거예요? 태양열 많이 얘기하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열이 전달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복사라는 거죠. 직접 열을 이렇게 어떤 뭐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뜨거워. 그러면 그 뜨거운 열이 이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는 우리 난로. 요즘은 난로를 잘 안 쓰니까 그렇긴 한데 난로 같은 거. 난로가 이렇게 불을 이렇게 모닥불을 이렇게 앞에 피워놓으면 어떻게 되죠? 주위에 이렇게 하면 따뜻하잖아, 그죠? 따뜻해. 등짝은 춥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쬐다가 이렇게 돌아서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등이 추우니까. 그래서 등이 조금 따뜻해지면 코가 시려. 다시 또 돌아서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가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따뜻해져야지. 대류가 됐다 그러면 돌아서 여기도 다 따뜻해져야지. 그죠? 근데 그렇게 따뜻해지는 것은 복사라는 이렇게 에너지가 와서 부딪혀서 이쪽에 전달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그 반대쪽이나 다른 쪽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전달을 못 해주는 거야. 만약에 복사는 그러면 가장 앞에 뭐가 가려져 있어. 열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닥불이 이렇게 있는데 불을 쬐고 있어. 이렇게 쬐고 있는데 어떤 그 좀 뭐랄까 얍삽한 사람이 고기 살짝 비집고 들어와서 고기 자기가 이렇게 쬐고 있어.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쬐던 사람은 어때요? 열이 안 오죠.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그죠?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것, 그런 열 전달. 그래서 복사 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이 주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바닥 난방 같은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바닥 난방은 단순히 복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복사와 대류와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어요. 방의 실내 온도가 다 따뜻해지는 거는. 근데 주로 이제 그 어떤 그 구조체에 열을 가해서 그 구조체가 따뜻해져서 그 열을 우리가 감지받아서 피부가 직접 감지받아서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는 거, 시원함을 느끼는 거, 이런 것을 복사 난방이다. 이렇게. 냉방도 마찬가지예요. 습도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느낄 때 사람은 우리가 체온을 조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체온을 조절하는데 뭘로 조절하죠? 땀으로 조절해요. 땀. 그죠? 땀으로 조절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체온 조절하기가 쉬우면 쾌적한 거야. 자기가 체온 조절하기가 힘들면 불쾌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여름에 보면 덥지요? 불쾌해. 그죠? 겨울에 추워. 불쾌한 거야. 봄, 가을에 그냥 따뜻하거나 뭐 시원하거나 이런 것도 좋아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체온 조절하기 쉽게 해주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체온 조절을 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땀을 잘 땀으로 체온 조절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땀으로 체온 조절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땀이 잘 말라서, 우리가 그때 우리 증기 잠깐 얘기할 때 잡열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땀이 증발을 해야 돼. 증발을 해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위의 열을 빨아당겨요. 주위의 열을 빼앗아서 가는 거야. 주위의 열을 빼앗아 가니까 시원한 거야. 땀이 잘 마르면 시원해. 그죠? 땀이 잘 안 마르면 대류를 통해서 온도를 직접 우리가 피부로 감지받고 이래서 시원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땀이 잘 말라서 체온을 빨리 빼앗아 가는 거. 이게 우리가 그 쾌적함을 느끼는데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온도라 하더라도 땀이 잘 마르면 시원하고 땀이 안 마르면 불쾌해요. 그래서 여름철을 생각해 보면 해가 쨍쨍 나서 밖에 온도가 30도 그래도 그늘이 져 있고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죠? 이러면 그래도 덜 짜증나. 근데 밖에 우리 장마철에 비가 계속 오고 있고 습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땅이 다 젖어 있고 습해. 그 상태에서 온도가 한 28도, 29도 정도 됐어요. 땀이 안 마르니까 그늘에 있어도 바람이 좀 불어도 막 짜증나죠, 그죠? 바람이 막 습한 바람 불어오고 이러면 막 짜증나. 왜? 체온 조절을 못하니까. 그래서 습도가 중요한 거예요. 습도가. 포화 습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 땀이 얼마큼 잘 마르냐, 공기가 좀 건조하냐, 습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냉난방 쾌적도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난방은 열 공급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개별 난방과 중앙 난방, 지역 난방이 있는데, 말 그대로 개별 난방은 그냥 집집마다 별도로 난방을 하는 난방 시스템을 우리가 개별 난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앙 난방이라고 하면 어떤 아파트 단지에 하나의 그 큰 중대형 보일러를 쓰고 그것을 이용해서 각 세대로 열을 공급하는 방법, 이런 걸 중앙 난방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역 난방이라고 하면 대단히 열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중앙 난방 같은 경우는 열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러를 설치해서 난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열만 사용하는 건 아니야. 우리 주위에 열을 발생하는 시설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소형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 발전을 하다 보면 열이 생겨요. 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증기 터빈도 돌려야 되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열이 나오는 거예요. 또 소각장 같은 경우 쓰레기를 막 태우면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죠. 근데 그 열을 바깥으로 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위 온도가 다 높아지겠죠. 그죠? 가뜩이나 여름에 더운데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거에 주범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열을 어떻게? 회수해서 쓰면 되잖아. 그죠? 회수해서 쓰면 돼. 예, 그렇게 그 대단히 그 집단 이런 그 열이 발생하는 시설과 또 열을 발생하는 그것을 하나로 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을 그 지역 난방이다. 집단 에너지 설비, 지역 난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공급 방식에 따라서 직접 난방, 간접 난방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열매 종류, 열을 전달하는 매체에 따라서 증기 난방도 있고 온수 난방도 있고 뭐 공기로 하는 공기 난방도 있고 뭐 있을 수 있겠죠. 또 전열 방법에 따라서 뭐 대류 난방, 복사 난방 뭐 이렇게 전도 난방이라는 건 잘 없죠. 직접 우리가 가서 그 뭐 여러 시설을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주로 우리가 난방을 하는 것은 대류와 복사를 이용해서 주로 난방을 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난방 효과를 한번 볼게요. 복사 난방은 실내에서 아래쪽과 위쪽에 온도 차가 거의 없어요. 복사열은 상대적으로 거리의 영향을 적게 받아. 대류 난방은 열을 가진 매체의 밀도 변화를 이용해서 순환해서 열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래쪽과 위쪽의 온도 차가 클 수밖에 없어요. 크지 않으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난방을 하든 냉방을 대류로 이용한다 그러면 그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도 차가 크다. 자, 난방 효과로 보면 복사 난방이 가장 효율이 좋고요. 그 다음에 온수 난방, 증기 난방. 뭐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열 용량 이런 것들은 그 증기 같은 경우는 잠열량이나 이런 것들 계산해서, 또 온수는 온수의 온도 차와 유량 이런 걸 제어해서 시스템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 조절할 수 있다. 열 용량을. 상대적으로 증기보다는 온수가 온도 제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증기보다는. 왜? 유량만 조절하면 되거든. 유량을 많이 보내주면 열을 많이 공급할 수 있고, 유량을 조금 줄여주면 그리고 온도차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절하기 쉽다는 거예요. 증기 같은 경우는 증기 온도하고 실내 온도 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증기 온도는 보통 한 120도, 115도 뭐 이 정도 될 거고, 실내 온도는 우리가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 뭐 22도, 24도 뭐 이 정도 유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온도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그 위험하고. 그리고 설비 비용으로 얘기를 해도 온수 난방 같은 경우는 증기 난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설비비가 좀 저렴해요. 보일러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복사 난방 같은 경우는 건축 구조적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다 설계를 해줘야 돼요. 왜? 온수가 그걸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증기 같은 경우는 질량 자체가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게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배관만, 그것도 배관도 작은 배관만 지나가면 돼요. 근데 온수 같은 경우는 배관도 커야 되고, 그죠? 상대적으로 증기보다는.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이라는 그 유체가 들어가 있고, 무게가 많은, 그죠? 물이 들어가 있고, 바닥에도 여기에 물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조적으로 그것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난방 설비 개요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쾌적도로 보면 온수 난방이 가장 유리하죠. 복사 난방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온수를 이용한 복사 난방, 이게 쾌적도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거예요. 온도 분포로 보면 복사 난방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 골고루 온도 분포가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온수 복사 난방하면 가장 이런 부분에서 이점을 살릴 수가 있겠죠. 습도 조절. 상대적으로 습도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밀폐되어 있는 그 배관을 흘러가는 거에 그냥 열 에너지만 공급하고 있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온풍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나쁜데 거기에다 가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직접 필요한. 그래서 습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공기를 이용한, 우리 덕트를 이용한 온풍
시스템들이 습도 조절은 훨씬 더 유리해요. 기계실에서 그냥 한 번에 다 적절한 습도로 조절해서 공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난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난방, 아까 이게 이런 우리 실내 공간을 이제 열 부하에 의해서 그 부하만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실내 환경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만큼 조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내 부하, 장치 부하, 여론 부하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로 이제 실내 부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구조체, 그죠? 단열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에 난방 부하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단열을 두껍게 잘하면 난방 부하나 냉방 부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고, 단열재가 안 들어갔어. 그냥 옛날에 저 뭐라고 그러죠? 블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구멍 뻥뻥 뚫려 있는 그 시멘트로 만들어진 블럭, 벽돌도 아니고 그 블럭으로 옛날에 집을 막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열이 안 되니까 집에 벽에 얼음이 얼어. 겨울에 여기 바닥에서 구들장에서 막 나무 떼거나 아니면 온수 파이프로 해가지고 연탄 보일러 떼고 막 이래도 여기는 얼음이 얼어요. 단열이 안 돼서. 집에서 그냥 그래서 잘 때 바닥은 뜨겁고 공기는 막 차가워. 그래서 잠잘 때 이렇게 코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자요. 그냥 자면 코가 시려우니까. 그게 실내 부하라는 거예요. 구조체 단열을 얼마큼 했느냐, 이런 것들. 외부로부터 열 손실을 얼만큼 받고 있냐. 단열만 잘 돼 있어도 난방하는 데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장치 부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열 전달하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열 전달 효율이 얼만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난방 부하가 조절될 수 있고, 여론 부하 마찬가지로 열을 얼만큼 잘 유체에 전달해 줄 수 있냐, 여론 설비에서. 그리고 배관, 이송하는 배관이나 펌프 이런 거로부터 열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있는 열 손실까지도 같이 줘야 된다는 거죠. 실내 열 손실만 생각해서 기계실에서 그만큼만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는 중간에 다 뺏겨. 그리고 막상 실내에 들어와서는, 세대에 들어와서는 줄 게 없어. 벌써 다 줬는데 뭐.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하를 계산할 때는 실내 부하, 그 다음에 열 손실 부하, 다른 곳에서의 장치 부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부하를 계산하고 설계를 해줘야 된다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건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보면 냉방은 일반적으로 약 한 26도, 에너지 절약할 때는 28도. 우리 지금 26도 정도 유지하고 있나요? 대부분 못 참죠, 그죠? 더 낮추도록. 그런 것을 아마 다들 요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외와 실내 온도 차가 크면, 그게 5도인가? 이상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냉방병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실내 거주하는 사람의 조건이나 또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쾌적함을 느끼려면 온도가 더 낮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 활동량이 없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조금 그냥 내 몸에서 나오는 열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커버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냉방은 일반적으로 20도, 에너지 절약 조건은 한 18도 정도. 근데 보통 제가 한번 가보면 난방 때, 겨울에 가보면 대략 온도 한 3도, 4도 정도 유지하는 것 같고, 조금 줄인다 싶은 집이 20도에서 한 22도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여름에 냉방하는 것도 보면 보통은 한 24도 정도 잘 유지하는 것 같고, 어떤 데 가면 뭐 18도, 뭐 19도 막 이렇게 들어가서 추울 정도로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적절히 냉난방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조건들 이거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잠깐 꺼줄까? 자, 이어서 온수난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난방 부하에 따라서 온수 조절하기 조금 더 쉽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증기난방 비해서 연료 소비량이 좀 적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증기보다는 좀 그 물용 온수 보일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하죠. 아무래도 그 압력 변화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고 또 온도 변화도 크지 않기 때문에 증기 보일러보다는 조금 더 유리해요. 그리고 소형으로 갈수록 증기 보일러가 쓰기가 어려워. 그죠? 증기 보일러는 소형으로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형으로는 각 세대의 난방 부하 정도 감당할 때는 증기 보일러를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 다 온수 보일러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온수는 그 질량 자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비열도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온수가 물이. 그래서 보일러가 꺼도 축열되어 있는 열이 많아요. 그죠?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이 많아요. 현열이. 그러니까 보일러를 계속 떼지 않아도 적당히 데펴서 놔두면 구조체에 물이 저장되어 있으면 그 열로 계속 열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식으면 다시 또 순환시켜서 또 온도를 올리고 이런 게 가능해요. 증기 보일러는 그게 안 돼요. 증기 보일러는 멈추면 여기 있는 것도 또 금방 열을 빼앗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온수 보일러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단점은 증기는 끓여서 보내면 금방 공급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물은 이게 다 돌리려면 현열 보내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열 전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 물이다 보니까 얼 수가 있어요. 동파. 지난번에 그 물의 특징에서 물이 얼면 부피가 약 8% 정도가 터진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배관들이 다 터지는 거야. 그죠? 동파가 일어나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요즘 보일러 같은 거는 동파 방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기 온도가 5도나 10도인가? 5도인가 그 이하로 떨어지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물을 순환시켜요. 10도 이하면 순환시키고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보일러가 자체적으로 그냥 가동을 해서 온도를 7도인가 8도까지 올려서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개별 보일러에도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조체에서 그것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공사할 때 공사비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 설치비가.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지역 난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많이 영업하는 곳이 지역 난방 현장들, 아파트들, 뭐 지역 난방을 이용하는 빌딩들 이런 데 아마 많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난방을 사용하면 그만큼 밸브를 많이 쓰죠. 그죠? 제어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 난방은 이렇게 크게 보면 열원, 그죠? 열을 그러니까 발생시키는, 그죠? 뭐 열병합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열 발생 설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열 발생 설비에서 발생된 열을 아파트까지 보내는, 그죠? 사용자까지 보내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파트가 이렇게 직접 열을 쓰는 세대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발전소에 있는 물이 직접 아파트까지, 세대까지 다 들어가면 위험하죠. 지역 난방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매우 높아요. 나오는 온도가 보통 115도 정도의 온수가, 중온수가 공급돼요. 그러면 이 온도가 세대까지 직접 들어오면 위험하죠. 위험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중간에 열교환 설비를 이렇게 갖춰놔요. 보통 우리 아파트 기계실 같은 데 가면 열교환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 난방의 중온수하고 아파트에 순환되는 온수가 분리될 수 있도록, 열만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비를 해놓는 거. 이게 이제 사용자 열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우리가 기준으로 할 때는 여기를 열 교환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 난방 1차 측, 여기를 지역 난방 2차 측. 그러니까 그 열 교환기로부터 세대에 공급되는
순환되는 계통, 요걸 지역난방 2차 측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역난방 2차 측은 온도가 조금 더 낮아요. 원래 공급 온도는 60도, 환수 온도는 45도, 그래서 델타 T 15도 기준으로 운전하도록 되어 있고, 열병합 발전소 이쪽 그 1차 측은 공급 온도 115도에 환수 온도 70도인가? 65도. 65도. 그래서 델타 T 50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열교환기까지를 지역난방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쪽을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 그 들어오는 입구, 아파트 입구에 있는 차단 밸브가 있어요. 그 차단 밸브까지를 지역난방 공사에서 자기네가 직접 설치를 다 하고요. 들어오고 나오는 여기 차단 밸브 여기까지. 요 이후는 요 이후에 들어가는 뭐 우리 그 참 유량 조절 밸브라든가 뭐 투웨이 밸브, 차단 밸브 뭐 이런 것들은 아파트 사용자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사서 다는 아파트 단지에서 사서 다는 참 유량도 지역난방 관리 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왜? 중온수를 제어하는 밸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고 지역난방 공사에서 승인받은 차압 유량, 열교환기, 뭐 투웨이 밸브, 차단 밸브 이런 것들 다 써줘야 돼요. 그리고 그 설계 기준에 맞도록 해줘야 돼요.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역난방 중온수가 다니는 주 배관들이에요. 공급 온도는 115도, 환수 온도 65도 되어 있고, 열교환기까지, 열교환기에서 여기 보면 차압 유량 조절 밸브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투웨이 밸브, 유량 조절 밸브가 달려 있고, 판형 열교환기가 아파트 기기실에 가면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중원소가 들어와서 열교환기를 거쳐서 열을 전달을 하고 바로 환수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통 압력은 한 16바에서 한 8바, 9바 정도까지 공급 압력은 형성돼요. 환수압은 약 한 6바, 5바 뭐 이 정도 선에서 환수 압력이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압력 차가 매우 커요. 그죠? 거의 뭐 한 10바에서. 그러니까 지역난방 공사에서 가까운 쪽은 차압이 크고요. 멀리 있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차압이 좀 작아요. 근데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차압 유량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이 차압 유량에 대해서는 지역난방 공사에서 설정을 해서 그 기준대로 설계해서 사용을 합니다. 또 한 번 정해진 차압이 안 변하냐? 또 변해요. 이 중간에 라인이 더 길어져서 아파트가 더 생겼어.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또 차압을 더 크게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지역난방 기준이 그냥 맞춰진 차압 유량을 꼭 써야지만 시스템이 운전될 수 있어요. 자, 지역난방 2차 측, 아파트 동쪽으로 이렇게 보면 별도의 펌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펌프 설치 위치나 이런 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열교환기 앞단에 설치해서 밀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로 흘러가는데 여기 흘러가는 아파트의 부하 변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펌프가 부하를 받지 않도록 펌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밸브를? 차압 밸브를 써요. 주 배관과 주 공급 배관과 환수 배관 사이에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하고 거기에 차압 밸브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또 차압 유량 밸브가 이렇게 또 달려 있어요. 아파트 환수 라인에, 그죠? 동 환수 라인에 이렇게 설치돼서 존별로 환수 라인에 꼭 차압 유량을 설치해서 요 존 아파트 동 하나의 동의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2차 측 동차압 유량 조절 밸브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지역난방 1차 측 차압 유량 조절 밸브 이렇게 부르고, 요거를 그냥 차압 밸브 또는 바이패스 차압 밸브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지역난방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기계실에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라 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열 사용 시설 기준에 딱 도면이 박혀 있어요. 이렇게
설치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난방, 1차 난방하고, 급탕 따로 쓰는 거. 또, 그냥, 난방하고, 그냥 열교환기 하나 쓰는 거. 여기서는, 예열 교환기까지 쓰는 거. 요렇게 해서 시스템이 나눠져 있는데, 요즘 일반적으로 요렇게 제열 교환 시스템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이게 가장 표준이야. 많이 써. 그래서 설명을 하면, 난방 쪽 예를 들게요. 지역난방 공급 온수가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차압 유량을 거치고, 그리고 열교환을 해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여기 지역난방 1차측, 2차측. 2차측이니까 여기에 펌프가 밀고 열을 받아서 이렇게 여기 아파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파트. 여기는. 그래서 아파트 공급, 그 다음에 환수. 그래서 펌프가 있으면 차압 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그 지역난방 공사의 그 중온수는 메인에서 들어와서 차압 유량을 거치고 들어와서 열교환기를 거치고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바로 그냥 환수되는 게 아니고 열교환기를 거치면 여기 온도가 몇 도 정도 된다고 그랬죠? 45도 정도, 아니 45도가 아니에요. 65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115도로 들어와서 여기 65도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 65도를 그냥 밖으로 빼버리면 아깝죠. 그죠? 열을 더 쓰는 거야. 어디에다가? 급탕에다가 쓰는 거예요. 급탕은 처음에 그 시수 들어오는 시수 온도가 몇 도 정도 돼요? 15도 정도. 요즘 한 18도에서 20도, 여름에는. 그죠? 그 정도 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찬물을 바로 그냥 여기에 고온의 그 지역난방에다가 열교환하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을 한 번 더 예열해서 더 쓰는 거야. 한 번 더. 그러면 온도를 여기서 한 30도 정도, 30도인가? 기준 나중에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 정도 온도로 한 번 더 올리고 그 올린 물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급탕 공급 온도로 올리는 거예요. 60도까지. 35도 정도 되고 아마 60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60도까지 올려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환탕 얘기 잠깐 했었는데 급탕을 보내면 멈추면 열손실 때문에 식어요. 식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세대에서 급탕을 언제라도 쓸 수 있게 끊임없이 열 손실된 만큼 다시 공급을 해줘요. 그러기 위해서 환탕 라인을 설치를 하는데 이 환탕 라인이 여기 환탕 라인 들어와서 펌프가 돌고 여기 열교환기를 거쳐서 다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환탕된 온수와 예열된 온수가 합해져서 열교환기를 거쳐서 급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열 교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1차측 차압 유량 조절 밸브예요. 우리 그 주로 20kg짜리 차압 밸브를 사용하고 있고요.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트림 파트를 통과해서 2차측으로 나갈 수 있어요. 밸브는 이 스프링 힙에 의해서 노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 1차측에 그 투웨이 밸브가 유량을 조절하게 될 거예요. 유량을 조절하면서 난방 부하가 아파트에서 줄어들면 그러면 이쪽 투웨이 밸브도 여기 열교환기에서 온도가 높아지겠죠. 열을 많이 안 쓰니까 환수 온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투웨이 밸브가 닫혀요. 물을 조금 보내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기 투웨이 밸브가, 그죠? 요 밸브가 이쪽에서 난방을 많이 쓰면 풀부하 기준으로 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평소에 100% 다 열려 있어요. 평소가 아니라 100% 풀부하일 때. 그러다가 사용량이 줄어들었어. 사용량이 줄어들면 열을 많이 안 갖다 쓴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공급되는, 지역난방에서 공급된 중온수가 열을 미쳐 다 이쪽으로 공급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이 투웨이 밸브가 닫혀요. 닫혀. 그럼 닫히면 여기 유량이 적게 흘러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차압이 크게 벌어지겠죠. 얘가 닫히면 이쪽의 압력은 올라갈 거고. 그죠?
이쪽의 압력은 거의 유지가 되고 있을 거예요. 약간 낮아지거나 비슷하게 그냥 유지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차압이 커지면 얘가 제어하기 힘들겠죠, 그죠? 차압이 커지면 얘가 제어하기 힘들어. 더 많이 닫아줘야 되고 소음도 막. 그러니까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차압 유량 조절법도 마찬가지로 얘가 줄어든 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차압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죠? 여기 차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차압 유량이 움직여 줄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차압 유량 조절 밸브다. 1차측 차압 유량 조절 밸브다. 그죠? 그래서 지역난방 플랜트에서 공급되는 중온수를 각 단지별로 그 아파트 큰 단지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별로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균등하게 공급하는 그런 장치다. 그리고 작동은 지역난방 열 사용 시설 기준에 의해서 약 0.7kg로 설정되어 있어요. 지역난방에서 얘는 0.7kg로 설정해라. 차압 그 조절 범위를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0.7kg 세팅해서 내보내는 거야. 지역난방 1차 측에 들어가는 20kg 밸브는. 그래서 주로 투웨이 온도 조절 밸브의 작동에 따른 차압 변화를 일정하게 차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선정식은 우리 그 밸브의 CV 용량 개수, 밸브의 용량 개수는 차압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커지죠. 차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차압이 커지면 더 작은 CV의 밸브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고 유량이 줄어들면 차압은 CV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유량이 증가하면 차압도 같이 증가하고, 그런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돼요. 결국은 이제 요 시계에서 여기서 그 지역난방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차압은 얼마? 0.7. 그죠? 여기다 0.7 넣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하는 유량이 얼마냐. 그거 계산해서 밸브 CV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차압 0.7일 때 우리 단지에는 중온수 온수량이 몇 루베 퍼 아워가 필요합니다. 라고 신청을 할 거예요. 아니면 열량으로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시간당.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지역난방 공사에서 적절히 계산됐는지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차압은 0.7로 잘 넣어줬는지 난방 부하는 잘 계산했는지 그걸 보고 사용 승인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아파트에 지역난방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밸브를 요 CV로 잘 계산해서 거기에 적합한 밸브를 썼는지 지역난방 공사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서를 꼭 우리가 주주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계산했다. 계산 그 시트를 다 맞춰서 넣어주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CV가 이렇게 테이블로 다 명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선정해서 계산해 봤더니 CV가 예를 들어서 뭐 55가 나왔다. 그러면 CV 55인 밸브가 어떤 거예요? 없죠. 65는 좀 작고 그럼 어떻게 했어? 80mm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차압 유량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필요한 용량이 187만 3천 킬로칼로리 퍼 아워 정도에, 이제 킬로칼로리 잘 안 써요. 이제 메가 써요. 여기서는 주로 지역난방 쪽에서는. 그래서 공 3개 빼고 1873 메가 칼로리 퍼 아워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필요한 난방 부하에 해당되는 유량, 온도차가 몇 도? 50도. 그죠? 온도차 50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열량을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유량 계산했더니 약 37.46 루베 퍼 아워 정도의 유량이 필요하다 라고 유량이 계산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유량을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차압 0.7, 밀도는 1. 그죠?
계산했더니 CV가 52.25가 나왔어. 그러면 80mm 밸브를 선정하면 딱 되는 거죠. 그죠? 네. 작은 거 쓰면 안 돼요. 왜? 연령량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건 안 돼. 네. 그래서 선정된 것보다 한 사이즈 큰 거, 가장 가까운 큰 밸브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밸브를 통과하는 유량은 51.6 루베까지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밸브는 차압 0.7에 계산해서 똑같이 작동됩니다. 자, 다음 차압 밸브, 바이패스 차압 밸브라고 하는 차압 밸브 이야기할까요? 주로 펌프 토출 배관과 흡입 배관 사이에 설치해서 부하 변동 시에도 공급관과 환수관 사이의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밸브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밸브가 바로 차압 밸브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쪽에 열 사용처의 부하가 100% 기준으로 모든 걸 선정을 해놨을 거예요. 펌프도 선정을 하고 배관도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부하가 줄어들면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손실값은 많이 줄어들죠, 그죠? 손실값이 줄어들고 그 차압이 더 크게 형성이 돼. 거기에 펌프는 유량이 줄어들면 양정이 더 커, 차압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에서 사용해야 되는 차압은 줄어들고, 그죠? 펌프 양정은 늘어나.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안 맞죠, 그죠? 펌프가 부하를 받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줘야죠. 낮춰줘야 돼. 필요한 만큼으로. 그래서 빼주는 거죠, 유량을. 그래서 펌프의 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시스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이패스 차압 밸브다. 그래서 펌프를 보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또 하나는 시스템의 압력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가 있어요, 차압 밸브가. 그래서 차압 밸브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 CV 계산식은 똑같죠. 거기에 우리 그 시스템에 필요한 그 손실 수두와 유량 이런 걸 넣어서 마찬가지로 계산을 다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2차 측이잖아, 그죠? 2차 측에 사용하는 걸 계산했더니 유량은 약 난방 부하의 연유량은 37.46 루베 퍼 아워의 유량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쪽 시스템에.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차압 밸브는 이 펌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펌프 용량의 80% 정도까지 유량을 확보해 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한 0.8 정도 유량을 80% 정도 유량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차압 밸브의 그 선정 유량은 30 루베 퍼 아워 정도. 30 루베 정도 차압 밸브만 쓰면 이쪽이 다 닫혀도 펌프가 이상이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죠? 펌프 유량의 80%를 확보해 놨으니까. 그런 의미의 숫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때 시스템에 걸리는 차압을 계산했더니 약 한 2kg 정도 됐고, 그래서 여기에 안전율 해서 0.6 kg. 그래서 똑같이 차압 밸브 시계 넣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계산했더니 차압 밸브의 CV가 45.2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CV가 42.5니까 65mm의 차압 밸브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5mm 50인 CV가 갖는 최대 통과 유량은 약 33 루베 퍼 아워 정도의 유량을 통과시킬 수가 있다. 차압 0.6일 때. 이거 참고로 이제 이렇게 계산식이 나와 있고, 이 테이블로 계산해서 보통 우리가 그 처음 설계할 때 건설사에서 요구를 해요. 밸브 계산서 다 보내라. 이러면 이제 요거 다 계산해서 밸브 선정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료를 해서 주문 넣을 때 뭐 차압 유량 유량 얼마짜리 몇 개, 아니면 65mm 몇 개, 80mm 몇 개, 100mm 몇 개, 차압 밸브 80mm 몇 개, 이렇게 딱 주문을 해서 오게 됩니다.
자, 다음 동차압 유량 조절 밸브. 이 동차압 유량 조절 밸브는 아까 그 동 환수 라인에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동의 차압을 입상 라인, 요즘 옛날에 이제 동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입상 라인별로 라이저 차압 유량 조절 밸브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이 입상 라인 각각의 차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밸브가 동차압 유량 조절 밸브예요. 그래서 동지하 환수관에 주로 설치해서 공급관과 환수관의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밸브입니다. 작동 방법은 마찬가지로 아파트 그 세대에 유량이 부하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그 이쪽에 유량이 줄어들면 결국은 공급 압력이 상승될 거고, 또 상승되면 그 상승된 압력을 감지받아서 차압 유량 조절 밸브가 닫히는 거죠. 그래서 환수 라인의 압력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동차압 1차 측의 압력이 올라간 만큼 환수 쪽 압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이 동차압 유량 조절 밸브. 그래서 작동하면 환수 측 압력이 상승시키고 그로해서 공급 측과 환수 측의 차압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차압은 압력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압력이 높아도 차압을 낮게 할 수가 있고 압력이 낮아도 차압을 크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이 정압과 차압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환수 측 압력을 같이 올려주는 그런 밸브가 동차압 유량 조절 밸브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선정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을 쓰고요. 테이블 그대로 이용하고 온도차 그대로 이용해서 실제로 난방 부하에 필요한 유량, 그 다음에 차압은 0.3. 요거는 이제 밸브가 걸리는 차압이 0.3이기 때문에 넣어주는 거예요. 실제 세팅은 거기에 그 아파트의 입상에 걸리는 손실이 얼마큼 걸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보통은 한 0.67 이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선정할 때는 그래서 0.3의 유량 했더니 CV44가 나왔고요. 그래서 선정은 65mm. 이때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유량은 필요 유량은 20.8이었는데 최대 통과할 수 있는 유량은 23.46 정도가 통과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까 밸브 어소리티 얘기할 때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거 선정을 잘못하면 어소리티가 뚝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건 100% 풀부하일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어소리티가 예를 들어서 0.8이나 0.9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부분 난방이 됐어. 유량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어소리티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제어 성능이. 그러면 그때 한 0.25 이상이 되도록 부분 부하일 때도 되도록 밸브를 선정을 잘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소 밸브, 대소차 큰 것과 작은 거 이런 것들 같이 고려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참고로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쓰지는 않는데 그럴 수도 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줬죠. 차압 밸브하고 차압 유량 조절 밸브의 차이, 그죠? 그래서 차압 조절 밸브는 정작동, 노멀 크로스 상태에서 차압이 그 펌프의 그 토출 유량이 변하면서 생기는 차압 양정 상승분, 그것을 빼주는 장치. 그래서 차압이 커지면 열려서 유량을 빼줄 수 있도록, 그래서 펌프의 유량을 확보해서 펌프가 효율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그죠? 차압 유량 조절 밸브는 주 배관에 설치해서 그 사용처의 부하가 변동될 때 그 부하 변동된 만큼의 유량 변화를 같이 해줌으로 해서 시스템 전체의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밸브. 그래서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가 차압이 커지면 같이 닫아주면서 환수 측의 압력이나 압력을 높이든가 공급 측의 압력을 낮추든가,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밸브. 이게 차압 유량 조절 밸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유량 밸브. 우리 그 밸런싱 시스템 얘기할 때 정유량 밸브 이야기했죠. 우리 정유량 밸브 보면 최대 유량을 제한함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유량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밸런싱을 시켜줄 수 있도록. 아까 밸런싱 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없는 걸 만들어주는 밸브가 밸런싱 밸브는 아니에요, 그죠? 밸런싱의 의미는 뭐죠? 적정한 시스템을 설계해서 펌프가 돌아갔는데 적정한 펌프가 돌아가도
제일 가까운 쪽, 배관이 큰 쪽에 유량이 많이 가는 거야. 그쪽으로 너무 많이 가니까 멀리 있고 배관이 작은 쪽으로는 유량이 안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밸런싱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쪽을 줄이는 거야. 그 줄여서 그것으로 적게 가는 쪽으로 분배를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 그것이 밸런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최대 유량을 제한함으로 해서 못 들어가게 막음으로 해서 세대에 들어가야 될 유량을 일정하게 전체 세대, 전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밸브. 이게 정유량 밸브입니다. 그래서 유량 밸런싱을 해주는 밸런싱 밸브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정유량 밸브는 원래 기준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전격 유량에 정해진 유량이 5%인데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요즘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2.5%까지 유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량 제어 성능에서는 우리 정유량 밸브가 가장 뛰어납니다. 다른 어떤 정유량 밸브랑 비교를 해도 우리 정유량 밸브는 그 어떤 회사보다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우리 거를 가지고 다 모디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이아프램 정유량 밸브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유량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간혹 그 세대에서 요구가 아니고 설비나 아니면 건설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뭐 확장을 했기 때문에 난방보가 더 필요하니까 더 해줘라. 여기는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열 손실이 더 커서 여기 그 연령을 좀 더 공급해줘야 된다 이 집은. 그러면 그럴 때 바로 현장에서 유량 조절을 해서 공급량을 더 늘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건 자력식이라는 거죠. 자체 그 유체 압력을 이용해서 밸브를 제어하는 자력식 밸브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작동하는 걸 보면 우리 거는 이래요. 작동 차압 보면 0.3에서 0.8 정도 범위인데 차압이 낮으면 유로 면적은 정해져 있고 전후의 압력 차이가 낮으면 유량이 적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 작동 차압까지는 유량이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그 최소 작동 가능한 압력이 되면 그때부터는 유량이 더 늘어나지 않아요.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러다가 작동 차압 범위를 넘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이렇게 줄어들어. 급격히 줄어들진 않고 이게 거의 이렇게 천천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 플러스 5%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8%, 10%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범위가. 그래서 제어성이 좀 떨어지는, 차압이 커지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캐트리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다이아프램 타입과 캐트리지 타입을 비교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량 설계를 딱 하면 필요한 유량을 그대로 딱 맞춰줘요. 예를 들어서 난방 부하를 개선했더니 여기에 필요한 난방 부하가 3.7 LPM이 필요해, 유량으로. 그러면 건설사에서 이제 제조사로 주문을 할 거야. 3.7 LPM짜리 밸브 60개. 그럼 우리는 이 정유량 밸브를 3.7 LPM으로 그냥 세팅해줘. 그래서 정확히 딱 맞춰서 딱 3.7 LPM짜리 정유량 밸브를 납품을 해. 근데 캐트리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3.7 LPM짜리를 가려고 그랬더니 3.7 LPM짜리 캐트리지가 없어. 걔들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타입이 아니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단계 형태로 우리 그 차압 밸브 아까 그랬죠? 20mm, 25mm, 32mm, 40mm, 50mm, 65mm, 80mm 막 이렇게 단계별로 만들어 놓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 보면 유량이 20루베가 필요했는데 우리는 23루베짜리 컨트롤 밸브로 선정해서 줬단 말이죠. 캐트리지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죠? 37LPM이 필요했는데 37LPM을 아니 3.7인데 3.7LPM이 없으니까 어떻게? 4.0짜리 캐트리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7이 필요했는데 4.0이 들어갔어. 벌써 오차가 0.3이 생겼잖아. 그죠?
3.7LPM에 0.3이면 거의 7%? 플러스 7%, 8% 막 이렇게 되잖아. 그죠? 정밀한 밸브 편차가 기준이 얼마라고? 5%잖아. 맞출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6.5가 필요한데 우리는 6.5 세팅해요. 근데 얘들은 6LPM 없고 7LPM짜리밖에 없어. 그러면 벌써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2% 이상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구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정유랑 밸브는 아직도 캐트리지 쓰고 있다 그러면 얘는 맞출 수가 없는 유량이 많으면. 근데 이제 이 유량이 0.1LPM이면 얼마나 난방을 할 수 있을까? 다음 시간에 그 자료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0.1LPM이면 대략 0.8평 우리 난방 부하로 0.8평 정도의 그 면적을 난방을 할 수가 있어요. 0.3LPM이면 2.4평이죠, 그죠? 30평짜리 아파트에서 2.4평이면은 작은 방 하나요. 그죠? 그 방 하나가 난방을 못 하는 거야. 아니면 쓸데없이 그만큼 더 많은 열을 갖다 쓰는 거고.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 손실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거죠.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기준에도 맞지도 않고. 자, 다음 시스템 분배기 관련돼서는 쌤에 대해서는 따로 또 교육을 또 한번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난방에 이런 온수 분배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깡통 분배기라고 하는 헤더만 있고 이렇게 볼밸브만 써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던 그런 시스템들에서 이렇게 각 실별로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또 방 크기별로 유량을 또 이렇게 분배해서 이렇게 조절해서 밸런싱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요즘 이제 시스템 분배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 분배의 특징은 수치화된 미세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해서 정확한 유량 분배를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코일 길이를 150m에서 120m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예전에는 코일이 50m밖에 못 썼어요. 우리가 이걸 함으로 해서 옛날에 아파트 좀 사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5평 정도 되면 벌써 분배기가 2개씩 늘어나. 40평대 되면 분배기가 싱크대에 있고 안방, 옷장 안쪽에도 분배기가 있어요. 분배기가 2개씩 설치돼. 그리고 보통 분배기가 6979 보통 20몇 평대만 돼도 벌써. 그죠? 근데 요즘 20몇 평 아파트 우리 4구짜리면 다 돼. 그죠? 저희 40몇 평짜리 해봐야 5구, 6구밖에 안 들어가. 방 개수하고 거실, 요것만 해가지고 그냥 분배기 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왜? 이 코일 길이를 이렇게 길게 깔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거실에만 코일이 2개. 40평대는 그게 3개가 들어가야 돼. 안방에 3개, 거실에 3개, 그 다음에 방에 2개, 이렇게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한 존에 하나에 그냥 구획으로 나눠서 코일 하나만 깔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정확한 미세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 분배기를 쓰면. 그래서 이걸 쓰므로 해서 분배기 구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배기가 비쌌는데도 그걸 함으로 해서 줄어드니까 공간 활용도도 높아지고 분배기 2개 써야 될 거 하나로 써도 되고 그죠? 이쁘고 예전 거 보면 싱크대 딱 열면 완전히 이렇게 공사 안 끝난 거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거 딱 들어가 있으면 깔끔하죠, 그죠? 그래서 일반 온수 분배기 대비해서 그런 특장점이 있다. 요건 다음에 또 한번 교육을 자세히 또 하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할게요. 이렇게 한꺼번에 2개가 넘어가. 반응이 느려서 그래요. 자, 이렇게
그래서 시스템 분배기 설치 위치는 보통 보면 싱크대 밑에 이렇게 설치해서, 그죠? 지금은 하나의 부액당 하나의 코일만 깔아서 난방을 다 해요. 그죠? 여기 보면 84m 제곱이니까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전용 25평. 25평. 그죠? 네. 25평인데 여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구짜리 하나 쓰면 되는 거예요. 왜? 방 3개, 거실 하나니까. 그죠? 사구가 문이 4개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존이 4개라는 뜻이에요. 자, 그 PICV 밸브, 스마트 컨트롤 밸브. 지난 시간에도 한번 교육을 했으니까 좀 더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세대에 쓸 수 있는 조그만 우리 그 밸브로 얘기하면 그 스마트 크로스 밸브들 종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스마트 IS 밸브, 그 중에 스미스, 스미프 이렇게 구분해서, 그래서 이건 주로 세대나 펜코일 뭐 이런데 그 독립되어 있는 장치들, 이런데 주로 들어가는 밸브고요. 이런 거는 주로 이제 그 메인 배관들, 입상 배관, 그다음에 뭐 주 기계실 뭐 이런데 주로 들어가는 등치가 큰 밸브들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작동하는 기능은 똑같아요. PICV 밸브가 뭔 말이냐? 압력, 독립형, 컨트롤 밸브. 네. 뭔 얘기예요? 압력이 변해도, 그죠? 압력이 변해도 거기와 압력과 상관없이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컨트롤 밸브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유량을 세팅을 해주면 압력이 변해도 여기 유량은 안 변해. 그죠? 전기랑 밸브는 정해진 유량이 압력이 변해도 안 변하죠. 그죠? PICV 밸브는 자기가 설정한 유량이 압력이 변해도 안 변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밸브. 압력 독립형 컨트롤 밸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동 구동기로 대부분 다 조절을 해서 유량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스마트 밸브는 구조적으로 정유량 밸브와 투웨이 밸브,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를 우리가 투웨이 밸브라고 그래요. 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컨트롤 밸브가 되는 거야.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 컨트롤 밸브. 그죠? 그게 하나로 합해져서 지금의 스마트 컨트롤 밸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작동 방법은 최초에 그냥 밸브가 다 이렇게 노멀 그 오픈 상태로 이렇게 있겠죠. 이 상태에서 유체가 다 들어오면 1차 측 그 조절 부위까지 물이 찰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이미 이제 설정되어 있는 유량으로 세팅이 되어 있겠죠. 그죠? 유량 그 콘이. 그래서 여기 유량이 예를 들어서 50 LPM이 필요하다 그러면 50 LPM에 맞는 궤도 면적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압력이 하부의 다이아프램까지 전달이 딱 돼요. 그러면 하부의 다이아프램에 압력이 전달되면 여기에 있는 스프링, 그죠? 스프링이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밸브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실 텐데 하부에 압력이 있으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 조절되어 있는 50 LPM만 지나갈 수 있는 면적이 물이 통과했어요. 통과하면 여기 이제 압력이 생기겠죠. 그죠? 여기 압력이 생길 거야. 그럼 여기가 P1, 여기가 P2, 여기가 P3라고 얘기하면 P1과 P2의 차압에 의해서 밸브를 통과할 수 있는 유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설정되어 있는 차압에 맞춰서 여기 궤도 면적이 나왔으니까 여기 압력만 조절하면 돼. 요걸 어떤 게 설치하냐? 여기에 차압이 지금은 낮으니까 차압이 클 거란 말이에요. 압력이 낮으니까 차압이 크면 유량이 많이 지나가려고 할 거야. 많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얘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 닫아주는 거야. 그죠? 닫아주면 요 부위 시트 2차 측 부위의 유로를 좁혀줘요. 물이 못 나가게. 못 나가게 막으니까 여기 압력이 어떻게 해?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면서 여기에 차압이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요 밑에 움직임을 보니까 뭐하고 똑같아? 차압 유량 조절 밸브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차압 유량 조절 밸브가 이렇게 움직여요. 주 배관에 2차 측에 설치돼가지고 1차 측의 압이 올라가면 2차 측의 압도 같이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압력을 높여주도록 얘가 막는 거야. 그럼 여기 높아지니까 차압이 일정하게 흘러가서 유량이 일정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하다 보니까 차압이 여기가 변했어. 그래서 여기에 압력이 높아졌어. 그러면 또 차압이 커지니까 더 많이 지나가려고 그러겠죠. 그죠? 더 많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여기 압력이 높아진 것만큼 다시 들어 올리는 거야. 그럼 또 막는 거지, 못 가게. 못 가게 막으니까 여기 압력 올라간 것만큼 여기도 같이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이 또 일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압력이 떨어졌어. 그러면 떨어지면 유량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죠? 차압이 작으니까. 근데 여기 압력이 낮아지면 여기도 압력이 낮아져. 여기 압력이 낮아지니까 스프링 힘에 의해서 다시 밑으로 살짝 열려줘. 그러면 여기 압력이 낮아진 만큼 여기도 많이 열리니까 물이 더 쉽게 빠져나가겠죠. 그죠? 빠져나가면서 여기 압력도 같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압이 낮아진 것만큼 여기 압도 같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차압이 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스마트 컨트롤 밸브가 외부의 압력이 변해도 항상 유량을 일정하게 보내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차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유량 변경은 어떻게 하냐? 여기 차압이 일정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일정하니까 여기에 궤도 면적만 조절하면 유량을 내가 원하는 만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유량은 궤도 면적과 유속은 차압에 의해서, 차압에 비례해서, 차압의 제곱근의 루트 값에 비례해서 설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압이 일정하면 유량 변한 만큼 면적이 늘어난 만큼 당연히 유량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거 제어해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설정값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가능 유량 범위 내에서 원하는 유량으로 항상 세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압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필요한 유량이 바뀌거나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해 줄 수 있는 압력 독립형 컨트롤 밸브다. 스마트 밸브다. 그래서 지능형 밸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저유량 때나 고유량 때나 일정하게 유량 편차가 거의 없이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우리 스마트 밸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